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일 겨울의 첫날입니다. 오후 3시 40분입니다. 영국에서 오신 손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하 선생님인데 영국과 관련된 좋은 책을 많이 내셨고 또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내셨고 영국 공식 예술 문화 역사 해설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권석하 선생은 지난 6월에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저와 같이 런던에 한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권석하 선생님의 인터뷰를 몇 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즉위 70주년 행사가 마침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버킹엄 궁전 앞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윈저성에서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런던 타워 여러 군데를 갔는데 마침 돌아와서 가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우리 권 선생하고 같이 돌아다녔던 그 기억과 그때 알았던 게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석하 선생께서 최근에 한국에 오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국과 관련해가지고 또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핫하고 힙한 영국. 영국은 어떻게 레트로 문화의 성지가 되었나? UI 북스에서 나왔고 책이 한 꽤 두껍네요. 이거 한 400페이지가 되고 책값은 16,800원입니다. 무슨 이 책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예. 네, 먼저 이 유명한 조갑제 TV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조갑제 TV 를 시청하고 있고 또 그래서 시청자 입장으로서 상당히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 물론 지금도 잘 보시고 계시지만은 조갑제 TV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짜고 한다고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요. 이 책이 우선 책이 나오면 잘 팔려야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나온 지 한 달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 제가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을 저희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영국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사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영국이 가깝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영국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영국에 살고 있는 교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쓴 책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사실은 출판계에서 얘기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초판을 내고 한 달 안에 책이 완판이 되면은 그걸 바로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해요. 바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책이 나왔고요. 어제 제가 교보문고를 갔더니만은 교보문고에 평대 이렇게 깔린 책, 서가에 꽂힌 게 아니고 깔린 데에 아직도 이 책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평대에 깔린 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그래서 한 달이 넘었는데 평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를 무슨 프로모션을 하려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많이 팔린 이유가 글쎄요. 아마 이 여왕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여왕님 영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탓이 아닌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책 제목도 좋았고 표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출판 학회라고 있는데요. 출판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속한 출판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2022년 금년의 책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상업적인 책이 뭐 최소한 5만 권 이상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5만 종? 예, 5만 종요. 5만 종 이상 나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 5만 종 중에서 어떻게 저 같은 백면 서생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책을 그렇게 선정을 4권 중에 1권을 선정을 해주셨는지 정말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말은 좀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고 그동안에 영국 관련 책을 우선 영국인 재발견 1, 2권, 예. 유럽 문화 탐사, 두터운 유럽, 그 다음에 번역서로는 케이트 폭스의 영국인 발견. 예. 그러니까 영국 관련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본 분들은 다 감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책이 나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석하 선생께서 매주 쓰시는 칼럼이 있죠? 예, 주한조선에 뭐 거의 매주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온 지 6주 됐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갑니다. 그 중에도 서울에 와 있는 사이도 3편을 썼습니다. 아, 썼습니까? 예. 런던 통신입니까? 예, 런던 통신이죠. 권석하의 런던 통신. 예, 권석하 런던 통신. 예. 조금 이야기가 읍기로 나가는데, 그 통신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돌아가셨을 때 한국 언론의 보도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칼럼이 한 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잡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잘못하면 이 한국 언론 기자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영국의 그 내용을 많이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많았는데 제일 큰 것은 영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가셨고 현직 교수를 하신다는 분의 그 기독교 방송에서의 이 대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대담 내용을 굉장히 흥미가 있었는지 한국의 그 메이저 언론들이 다 다시 받았어요. 받아서 기사를 썼는데 써서 상당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획을 해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사망을 하면서 그 스코틀랜드 독립을 저지시키려는 어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스코틀랜드 가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에딘버러에서도 하룻밤을 이 모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하셨는데다가 돌아가신 곳이 근처에가 에버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버딘이라는 도시를 그분 말씀이 한국의 아우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 여왕님은 8월, 9월 2달은 항상 매년 스코틀랜드에 가 계세요. 휴가를 가십니다. 그 8월, 9월 2달 사이에 버킹엄 궁전을 개방을 해요. 돈을 받고 그렇습니까? 개방을 해서 그 윈저성이 1980년대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이 난 수리비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입장료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수리를 안 하고 하기 위해서 8, 9월 달에 뭐 그것 때문에 휴가를 가시는 건 아니고 전통적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스코틀랜드의 발모랄 성이라는 곳에서 묵고 계세요. 그곳이 에딘버러 에버딘 근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돌아가시 이틀 전에 지난번에 끝났을 때 런던 수상 트러스 리즈 트러스 이 수상도 만나고 그렇게 하셨죠. 하시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전혀 그는 기회가 사람 어떻게 사람 죽는 걸 기회하겠습니까? 여름 되면 원래 거기가 시원하니까 거기 가기 싫고 또 어떤 그 스코틀랜드 오래된 성이죠. 오래된 성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그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있어서 내가 스코틀랜드도 통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신 그런 이유로 거기 가세요. 그 굉장히 여왕님 사랑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황부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거기가 뭐
아버지 같은 곳은 아닙니다. 네.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다음 이제 관을 이동할 때 예. 일종의 콘보이처럼 차를 몇 대 이렇게 예. 내가지고 쭉 그 에딘버러까지 에딘버러까지 육로로까지 왔잖아요. 예, 그죠? 와가서 에딘버러 로얄 마일이라고 에딘버러 성과 그 여왕님의 그 에딘버러 공식 거처 홀리루드 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 성 밑에 예.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궁과 그 왕 에딘버러 성 사이의 길이 1마일입니다. 예. 그걸 로얄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로얄 마일 중간에 세인트 아일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관을 안치를 해서 스코틀랜드 시민들이 와서 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교회가 세계 장로교회 모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존 녹스. 존 록스요. 예. 예, 예, 그래서 대단한 그런 뜻이 있는 뜻이 있는. 성당입니다. 예. 하여튼 스코틀랜드를 사후에 상당히 배려하는 코스로 예, 그렇죠. 운구를 한 거는 예, 예. 일부러 그렇게 사실. 했습니다. 옹물을요. 예, 예. 이방식 부대님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서라도 하룻밤 잠깐 있다가 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례식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권석하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뭐 책에 이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요약해가지고 영국인보다 영국을 더 잘 아는 제형 칼럼니스트이며 한국인 최초로 영국 지방의회에 진출한 권보라 의원의 아버지다. 따님이. 그 다음에 500년 역사의 성빈마을 경북 봉화 닥십 출신으로 책벌레였던 어린 시절 외국 번역서를 통해 유럽과 영국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982년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 40년 동안 계속 예, 살고 딱 계십니다. 됐습니다. 중간에 당시 소련이라 불리던 러시아에서도 10년 정도 주재한 적이 있다. 영국의 정치, 역사,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으로 영국인도 따기 어렵다는 예술, 문화, 역사 해설사, 일명 블루 배지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국내 언론에 지난 10여 년간 영국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영국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반세기 가까이 영국에서 산 사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핫하고 힙한 영국입니다. 이 제목을 아주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붙였네요. 예, 맞습니다. 출판사에서 여러 핫하고 가지를 힙한 영국. 여러 가지를 서로 상의를 하다가 저걸 제안을 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은 감각의 그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는 좀 변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자 소개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썼고요. 썼는데 왔는데 제일 먼저 마음에 탁 와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놈 얘기를 그렇게 썼는데 좀 손가락이 오그라들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그만 자르자. 딸 책 팔아먹으려고 딸까지 등장을 시키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출판사 말로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신뢰감을 준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은 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돈을 대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출판사에서 옳다고 생각해서 쓴 저자 속이기 때문에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권 선생이 영국을 멀고도 가깝다고 했는데 그거 아주 실감나네요. 요새 예컨대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데 축구도 영국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건 뭐 축구뿐입니까? 골프, 우리가 입에 담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예. 시장경제, 예. 뭐 법치주의, 그렇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예. 뭐 뉴턴 이야기. 예. 그다음에 대국민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영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어요. 건강보험. 보험 자체가 그렇죠. 보험 자체가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이 된 시작했다고 거죠. 아마 일반적인. 네덜란드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국이 이 근대 국가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다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만든 시스템이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테니스도 영국에서 아,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국에 살았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영국에서 스포츠가 많이 나왔느냐. 예, 예. 골프, 크리켓, 축구, 테니스 테니스, 예. 또 있습니까? 럭비요. 아, 럭비 예. 그렇죠. 예, 럭비.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건 영국에 자기밭이 많아서 막 뛰고 뒹굴 수 있다. 그거하고 예, 있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인들의 그 뭡니까 국민성 안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굉장히 큽니까 이게? 큰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 좋은 말씀인데요. 영국 중고등학교의 그 교과 과정 안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사립학교, 영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5% 정도가 사립학교입니다. 아주 살인적인 학비를 받는데 그 5%의 학생들이 영국을 끌고 갑니다. 영국을 끌고 가는데 그래서 영국은 엘리트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5% 사립학교 교과 과정의 3분의 1이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도자의 덕목을 키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는 방식. 그다음에 깨끗하게 질 줄 알고. 깨끗하게 칠줄. 이겨도 오만하지 않고. 멋진 패자. 멋진 패자. 그리고 겸손한 승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규칙에 순응하고 심판의 판단에 복종하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산층 혹은 엘리트의 덕목 중에 하나가 그 평생을 가는 스포츠를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그 좀 영국에 그래도 그 머릿속에 그 글이라도 좀 들어있는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혹시 뭐 하는 스포츠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스포츠 안 한다 그러면은 좀 세다다는 표정, 세다다는 뜻이 무약하다 뭐 이런 좀 불쌍하다기보다도 좀 뭐라 그러면 좀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지적이면은 동시에 이 운동도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교양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하면 보통 인문교육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쉽게 인문교육이면 역사, 철학, 또 문학 플러스 한다면 스포츠, 그 다음에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술, 스포츠, 철학, 역사, 그 다음에 문학 이걸 두루 갖춘 사람을 고등학교까지 길러내면은 그 다음에 그 바탕에 전문 교육을 하면은 사람이 크게 된다. 그렇죠. 이 큰 사람을 만들려면은 교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대학교 전에 교육이 돼야 된다. 그때 특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양권 동양권은 좀 이상하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이 국가를 끌고 가는 문인 중심의 사회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니고. 근데 유럽의 경우는 무인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엘리트와 지도층이 장군들이거나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국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마초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적이고 그래서 영국 남자들 보면은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약도 잘 안 먹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징징대는 이런 친구들 보면은 영국인들 남자 사이에서는 좀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운동도 하나 못한다 결격 사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이 책이 많이 팔렸다면 아마 엘리자베스 2세 덕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예.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BBC가 계속 한 열흘 정도 중계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중계방송 거의 중단하고 예, 예. 저도 거의 다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영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첫째, 거기 장례 행렬에 등장하는 사람이 군인 아니면 성직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군인 맞습니다. 아니면 목사, 진짜. 신부, 예, 신부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민간인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의 말하자면 본질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럽 사회를 기둥 끌고 갔던 게 유럽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신권과 왕권의 싸움이거든요. 신부들의 종교와 그냥 정치, 왕권의 싸움이라고 두 개의 권력이 부딪히는 것이 유럽의 역사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왕권의 그 상징이 군인입니다. 그 군인이거든요. 근데 영국의 귀족이 뭡니까? 전부 장군들이거든요. 장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을 하거나 영국 국민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지금은 뭐 아닙니다만 지배해왔던 것이 그 신부님들, 그 신권이죠.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 그 여왕님의 장례식에 지금 선생님 조갑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군인과 사제들만 보였다 이렇게 맞는 지적이십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군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 행렬이 수많은 행렬이 네. 나오는데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네. 뭐 누가 호각 불고 뭐 차렷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수 없이 예. 하나의 실수도 없었어요. 예. 예. 그 참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건데 뭐 그렇게 예행 연습을 했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여왕님이 즉위하고 5년 뒤부터 장례식 준비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 예, 진짜 그래서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런던 브리지라는 그 런던 브리지 작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왕님의 그렇죠. 장례식 그 준비를 하고 계속 매년 이제 개비를 해가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이 하나입니다. 예. 하고 있고 또 영국인들 자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일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킹엄 궁전 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 근위병 교대식 사실 그게 한국의 우리 그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하는 그런 쇼가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현역 군인입니다. 현역 군인이죠. 예, 현역 군인들이 와서 그 이제 버킹엄 궁을 지켜주고 가고 하는 그 일종의 과정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 훈련이 계속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장례식 때 관을 문구하는 사람. 예. 그다음에 그 근위연대, 예. 근위연대가 쭉 하여튼 그 여왕 옆에 딱 붙으면서 장례식 끝까지 행동했는데 이 척탄연대라고 불리더라고요. 척탄연대. 예. 척탄연대의 그게 중대가 그래요. 중대. 예. 중대인데 명예중대장이 여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고 명예대령이고. 예. 근데 그 부대의 역사를 보니까 찰스 1세가 참수형을 당하고 찰스 2세가 유럽을 떠돌잖아요. 네. 그 찰스 2세의 호위 부대로 출발했답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뭐 한 350년쯤 되고 네. 그게 워틀루에 참전을 했대요. 예. 1815년 6월 워틀루에 참전해가지고 그때도 근위령이죠. 참전을 했는데 마지막 프랑스의 돌격이 나폴레옹 근위대가 그날 오후에 돌격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돌격이에요. 네. 그걸 막은 부대예요. 막은 부대고 거기서 나폴레옹 근위대의 뭐 모자를 뺐었답니다.
네. 그래서 쓰고 있는 새까만 이 모자 있잖아요. 네. 그게 나폴레옹 근위대의 모자랍니다. 그걸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등장하는 군인들이 다 그렇죠. 실전에서 싸운 부대고 부대의 역사가 보통 몇백 년 되고 하니까 그렇죠. 제일 대단하게 보입니다. 저희 이렇게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저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매번 배웁니다. 아이고, 배우고 뭐 그 정도까지 저는 나도 찾아보면 구글 찾아보면 다 나와요. 했고요. 그 민재성에 가시면은 좀 바뀌긴 합니다만은 요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그 궁에 가시면은 그 전시하는 그 전시창 안에 그 워터루 전투에서 뺐었던 그 나폴레옹의 그 만또와 칼과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트 조지 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거기에 그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것도 워터루에 서 있던 참나무 한 그루를 제일 큰 나무를 잘라서 만든 겁니까? 만들어서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참전을 했던 오스트리아하고 이런 데서 갈라서 가졌다는 그 의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영국인들 그 프랑스를 자극하기 위한 거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혹시 민여성을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찾아보실 그 조갑대닷컴 그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찾아보실 것은 거기에 보면 같은 방에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총 맞아 죽었던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과 그렇죠. 같은 넬슨 제독이 총 맞아 죽었던 그 총알을 뽑아서 그 총알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1805년인데 예. 그 세계에서 두 번째 크다는 세인트폴 성당에 지하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넬슨 제독, 그다음에 웰링턴 두 분의 석관이 석관 있죠.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6.25 동란에 참전했던 영국군에 대한 그 기념판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세인트폴 성당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이 나온 김에 하나만 하고 갈 것은, 넬슨 제독이 그때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 배에서 그 사망을 하고 나서 군인들이 그 넬슨 제독의 시신을 럼주 통에다가 담아서 옵니다. 부패를 안 하게 하려고요. 하고는 런던까지 와서 그 세인트폴 성당, 바로 그 세인트폴 성당에서 국장을 치릅니다. 치르는데 그 수병들이 그 시신을 넘겨주면서 그 안에 담겼던 넬슨 제독의 피가 담긴 그 럼주를 나누어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아주 뜻이 있습니다. 예. 또 넬슨 제독을 기리는 트라팔가 그렇죠. 광장. 트라팔가 광장은 런던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트라팔가 광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이 전국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입니다. 원표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트라팔가 광장에서 한번 만날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12월 31일 날 한국으로 치면 제야의 종이 울리는 그날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있다가 그 12시가 30 지나서 새해가 딱 되면은 옆에 있는 누구한테라도 키스를 해도 괜찮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이쁜 여자 옆에는 그 많이 모이겠네. 그 아주 그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하고 비슷하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킹스크로스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유럽에서 들어오는 유로스타가 워터루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워터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광장 이름이 트라팔가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오면 짜증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이렇게 꼭 우리를 이기는 것만 너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을 붙였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트라팔가 광장
넬슨 광장이라고 하지 않고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예, 했든지 해가지고 이 기리는 대상이 개인을 용시하는 건 별로 없다고 영국 사람들이 전통 속에서는 예, 없습니다. 예. 오히려 개인의 그 위치를 조금 낮추는 건 아니지만 겸허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를 뭐냐면은 영국 총리의 집은 미국 백악관 같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고 아주 그 영어로 이게 친구들이 잘 쓰는 말 험불하다, 겸손하게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왕 이외에는 개인을 기리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죠. 영국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히드로 공항 같은 것이 뭐 샤를로트 드골 공항이나 존 F 케네디 공항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붙이고 그 지명이죠. 예, 그냥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영국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이름에다 붙이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예, 드물고 또 그다음에 그건 물론 이제 길거리 이름에 보면은 개인 이름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을 개발한 귀족의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귀족을 기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합니다. 개인의 숭배를 하거나 개인을 영우시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저는 크로멜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1세를 목을 치고 찰스 1세 목을 치고 공포 정치를 10여 년간 했던 그 기억의 공포의 기억이 영국인 사회에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지금도 영국인들이 왕정 정치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영국은 소위 말해서 저런 경우 미국의 어떤 공식 모임에서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들어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영국은 총리가 들어오십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총리 들어왔다고 전원이 일어났다가 앉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광은 다 국가의 상징인 국가의 대표인 왕으로 모여지니까 그 밑에 신하들은 왕보다 더 위로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게 아주 참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군 선생이 지난 6월 저한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영국의 여왕은 결코 상징적 존재가 아니다. 사실은 굉장한 권력자다. 그렇죠. 다만 그 권력 행사를 아주 스마트하게 하니까 그 부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유럽에도 왕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인에도 있고 뭐 네덜란드도 있고 벨기움도 있고 덴마크도 있는데 영국 왕은 절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왕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자기 권한을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리라는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영국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총리 지위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없이 그럼 총리는 무슨 거냐면은 영국 하원 의원 650석의 과반수인 325석 이상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전통적으로 총리를 겸임했다는 가지고 총리의 공식 명칭은 제1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 얘기는 왕의 살림을 사는 그 임무가 그게 공식 명칭. 공식 명칭입니다. 퍼스널 시크터리 오브 트레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우닝가 10번지에 가보면은 그 편지 넣는 노쇠 구멍 위에 보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아직도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고요. 거기다가 모든 법 자체가 왕의 이름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하원 상원을 거쳐서 여왕에게 왔을 때 유언을 하는 사인을 하지 않으면 법으로서 법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 마음먹으면은 법 발효 안 시킵니다.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법이 마음에 안 들어는 경우에 그 윤회를 안 하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로얄 로얄 네이비, 로얄 네이비, 로얄 에어포스. 로얄 에어포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근데 하는데 로얄 아미는 아니죠. 로얄 아미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항상 하는데 영국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균형과 견제입니다. 체크 앤 밸런스인데요. 그 왕과 귀족들의 관계가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왕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국 왕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과반수를 30% 정도의 주식을 가진 주식회사의 대주주다. 70%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귀족 한두 명은 손을 볼 수 있지만은 귀족을 상대로 그렇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찰스 이글처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30% 대주주가 하기 때문에 그 영국에는 독재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또 독일처럼 왕이 허수아비는 아닙니다. 로얄 네이비, 로얄 에어포스는 있는데 로얄 아미는 없다는 거는 이 왕실과 육군이 뭐가 좀 사이가 나쁩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프랑스 왕이나 이런 많은 나라의 왕이 직할군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군대를 직접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 왕은 한 번도 직할군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없고 이제 귀족들에게 봉토를 나눠주고 자귀를 주고 봉토를 나눠줄 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봉토를 독립 경영을 해서 니도 먹고 살고 내 이제 세금 바쳐라. 그 조건과 두 번째는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군대를 끌고 내인데 와서 국가를 참전해서 보호를 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할군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귀족들하고 사이에 균형이 맞은 겁니다. 왕이 파워도 가지고 군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영국의 육군은 귀족들의 군대고 아직도 향토 사단입니다. 지방에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얄 아미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로얄 네이비죠? 그거는 이제 원래 왕이 직접 관할을 했고 국가의 돈으로 배를 건조를 하고 해서 직접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국가의 거니까 왕이 직접 만든 거죠. 그러나 육군은 귀족들이 관할하고 귀족들이 돈을 대고 귀족들이 평시에는 농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사를 짓는 군인이라는 뜻인데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필요하면은 이 전쟁터에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원래는 옛날에 귀족이 갑옷이나 무기를 안 줍니다. 안 주고 농군들이 전쟁에 참전을 할 때는 자기가 갑옷을 만들고 자기가 칼을 만드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군대를 지금도 그런데 군대를 끌려간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의 벤처 탐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해서 전쟁을 지면은 목숨이 날아가고 승전을 하면은 거기서 전리품을 군인 각자가 챙깁니다. 그게 기가 막힌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군대를 전쟁 참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영국 역사를 쓴 사람이 앙드레 모로아가 쓴 영국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찰스 디킨스도 영국사를 썼습니다. 썼죠. 예, 썼습니다. 아주 재밌게 썼대요. 재밌습니다. 주로 왕실 중심으로 예. 썼더라고요. 앙드레 모로아 영국사가 아마 한국에서 번역이 있습니다. 신용석 선생님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도 잘하셨고 아마 그게 제대로 된 번역사로서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읽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영국 역사를 이렇게 개관하면은 너무 올라갈 필요 없이 시저가 영국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스코틀랜드 남쪽을 점령을 하죠. 예. 그러다가 로마가 무너지는 한 4세기, 5세기 이때쯤부터는 약간 무정부 상태가 되고 예. 오tom을 타가지고 앵글로족 색순족이 들어오는 거죠. 예. 앵글로족 색순족은 독일에 있었고 독일이죠. 색소는 지금 독일에 있는 삭손. 작센, 예. 작센하고 같은 작센, 거고 색손이 예. 그게 5, 6세기 들어오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죠. 기독교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8세기부터 바이킹이 이제 침략을 시작을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노르웨이 바이킹 네. 들어오고 특히 덴마크에 싸움 잘하는 그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의 일부를 네. 그 식민지처럼 통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도 네.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더블린이 그 바이킹 만든 도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이킹 지배 체제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그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예, 알프레드 대왕이요. 대왕이 또 통일을 하죠, 그죠? 예. 그 말하면 앵글로색슨족을 앵글로색슨 저거 예. 통합 국가를 예, 만든 예.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알프레드 대왕이죠. 예. 그다음에 그 또 덴마크를 근거지로 한 크누트 예. 크누트 대왕이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마 스웨덴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일종의 북해의 대국을 만들지. 그렇죠. 예. 엠파이어죠, 그죠? 예. 북해를 내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 북해를 대로 만들고 이 사람 좀 일찍 죽었죠, 아마 한 40살쯤. 예, 맞습니다. 저는 아주 예. 독실한 기독교 예. 신자고. 그다음에 그 시절 크누트 대왕 시절을 배경으로 한 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고. 햄릿입니다. 예. 그래서 햄릿의 배경이 되는 성은 잉글랜드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덴마크. 덴마크에 있지 않습니까? 저 거기 가봤는데 그 이름 뭐더라고요? 아, 저도 지금 갑자기 예, 여기 책에 나오는데. 예, 나온 그런 그 바닷가에 예, 그런 산성. 부분에 굉장히 그 북풍이 센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햄릿의 배경이 되는 궁전이 여기 덴마크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셰익스피어가 그렇지. 해외를 안 나가봤다 그래요. 로메오 줄리엣도 로마도 안 갔을 거고 저기 이탈리아도 안 갔을 거고 예, 그 뭡니까 셰익스피어 그 로메오 줄리엣의 베니스도 안 갔을 거고. 예, 베로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걸 딱 질서를 정리하는 게 1066년 네, 그렇죠. 프랑스 노르만디에 한 150년 정도 정착해서 살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150년 살다가 보니까 선진한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프랑스어를 하고 그렇죠. 프랑스 기사가 돼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한 7천 명이 도바해협을 건너와가지고 런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에서 예. 앵글로 색슨 군대하고 결전을 해가지고 이기고 그 길로 잉글랜드의 주인이 됐다. 주인이 되죠. 그래서 노르만 다이너스티가 시작된 거니까 넓게 보면 노르만 다이너스티 그 범위 안에서 엘리자베스 2세, 찰스 3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넓게 보면 그죠. 이 맥락이 같이 이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1066년이 결정적인 에포크인데 그 이후에 영국 자꾸 잉글랜드 이걸 좀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국이라 합시다. 영국이 내부적으로 아주 강력한 거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고 하니까 인구는 그때 몇백만으로 적었지만은 아주 동원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영국은 그때까지는 계속 침략만 받다가 1066년을 기점으로 해서 침략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히 그 노르만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원래는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프랑스의 노르만디 일대가 자기거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걸친 나라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걸 프랑스에 남아있는 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계속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100년 동안 100년 전쟁 해가지고 져서 그건 다 포기하는 거죠. 예. 포기하면서 또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말을 쓰는 노르만 전사들이 영국의 지배층이 되고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고 이제 한 300년 동안
프랑스하고 라틴어가 공용어가 그렇죠. 되고 특히 그 왕실에서는 프랑스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걸로는 영어고 예. 그러니까 영어가 한때 죽었다가 예. 14세기부터 영어가 다시 올라오면서 예. 프랑스하고 섞여가지고 오늘날의 영어가 나온 그렇죠. 거죠. 예. 그 보면은 결국 이제 그 1616년에 그 정부왕 윌리엄이 들어오기 400년 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뭡니까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사병 지배를 하고 거의 600년간 정도를 영어에서 얘기하는 다크 에이지, 암흑시기라고 혼란식. 암흑시기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죠. 무서웠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있었던 시기를 문명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 그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호적도 만들고 전국에 지금도 남아있는 로만 로드, 그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에 마차가 다닐 수 있게 돌로 포장을 하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홈까지 팝니다. 마차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혹시 폼페이 가보시면은 그 폼페이 시내에 보면 길에 이렇게 구멍에 홈이 쫙 파진 그게 마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넓이가 바로 그 소위 말해 유럽의 그 지금도 기차의 안에 표준이 되는구나. 표준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로마인들이 영국을 잉글랜드를 그 통치를 하다가 그 로마가 그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위험해지자 전부 다 불러들입니다. 철군에서 로마를 지키러 간 사이에 그 600년간이 암흑시기가 된 겁니다. 다크 에이지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선진 문명인 정부왕 윌리엄이 들어오면서 1616년에 들어오면서 다시 영국이 문명 시대가 됩니다. 그때 다시 이제 호구 조사를 해요. 한 것이 그 책이 둠스데이 북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영국인들이 하는 가장 진짜 그 둠스데이 북에 보면은 식구가 몇 명인지 그 그렇죠. 가축이 그렇죠. 몇만이까지 다 나옵니다. 세금을 매기기 국세조사. 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국세조사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통치를 완벽하게 통치를 하면서 이제 쭉 끌고 내려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고는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며느리를 프랑스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프랑스 말 통하는 공주들을 그 공국의 공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공주들이 오면서 결혼 지참금을 들고 와요. 예. 지참금을 많은 경우에 그 공국의 땅을 일부러 끌고 옵니다. 그래서 뭐 포도주가 나는 주로 포도주가 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잘 사는 지역의 땅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한때는 그 영국 왕이 소유하던 프랑스 땅이 프랑스 왕의 가진 땅보다 더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 지방까지 가지고 있어요. 보르도 지방까지. 그래서 영국 왕의 그 윌리엄 왕 저 때까지 영국 왕의 그 문장에 그 백합 프랑스 왕의 그 상징인 백합무늬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러다 그 노르만디는 우리 거다 하는 그런 뭐 노르만디 정도 아니고 밑에까지 뭐 다 우리 거다 하는 그런 욕심을 프랑스 자체가 내가 프랑스 왕이라는 것을 자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것이 그 백년 전쟁이고 그 막판에 나온 것이 이제 잔다르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는 영국한테 항상 당해 왔습니다. 그 보통 보면은 뭐 나폴레옹이 어떻고 하라 그러는데 그 프랑스라서는 봐서는 굉장히 영국에 원한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니 우리 말을 하는 프랑스 기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잉글랜드를 점령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사실 역사책 기록은 프랑스 그렇죠. 기사들이 잉글랜드를 점령했다 이랬던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끌고 가는 천황이 한국계 백제인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비슷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에 뭐 그렇게 이긴 거는 아니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참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정통의 왕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영국도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앤 여왕이 후사가 없어서 독일에서 이제 데리고 온 왕들이 조지 왕이라고 해서 100년 동안 왕 이름이 조지거든요. 그렇게 데리고 오는 이유가 국내 정치의 균형을 안 깨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내 귀족들 사이에 알력이 있는데 그 귀족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면은 그 경쟁자가 됐던 귀족이 망하니까 밖에서 그 국내 정치 기반이 없는 외국 왕을 혈족을 데리고 오는 우리나라에 아마 그 철종 강화도령이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봅니다. 월드컵 감독을 외국인으로 모시고 오는 왜, 거하고 예, 비슷하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뜻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도 보면은 그 급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위도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남편 필립 공도 그리스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유 중에가 결국 뭐냐면은 국내 정치의 균형을 세력 균형을 안 깨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